이야,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시댁 재개발 잔치를 5성급 호텔에서 50테이블이나 차렸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9식구 모두에게 아파트 한 채씩 나눠주겠다면서 딱 한 사람, 바로 제 남편과 저만 쏙 빼놓은 거 있죠. 심지어 잔치가 끝나고 계산할 때 저한테 2억 5,8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떡하니 내미는 겁니다. 하지만 제 딱 한마디에 시댁 식구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제가 막 마지막 음식인 김치찜을 식탁에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늘 그랬듯 9식구가 모두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는 날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나은아, 오늘 반찬 2억에만 더 해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단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가족 식사 때 이렇게까지 기분 좋아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제 남편 이민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볼 뿐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원래 그랬어요. 남자는 손님이고 부엌 길은 여자들의 몫이었죠. 형님 최미경과 아가씨 이민아는 수다를 떨며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저를 도우러 올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젠 익숙했죠. 식탁에 9개의 그릇과 수저가 빼곡히 놓였습니다. 시아버지 이덕배 어르신이 상석에 앉으셨고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홍조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쳤습니다. 시끄럽던 식탁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란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기대 어린 눈빛을 충분히 즐긴 뒤에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 낡은 집 있잖니. 드디어 재개발이 확정됐단다. 와, 그 말에 식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주버님 이민호가 입이 귀에 걸려 물었죠. 어머니, 진짜예요. 보상금 얼마나 나온대요? 형님 최미경도 바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땅이 꽤 넓잖아요. 아파트 몇 채는 받겠는데요? 아가씨 이민아는 신나서 손뼉을 쳤죠. 엄마, 그럼 저도 집 한 채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보상금은 절대 적지 않을 게다. 이제 우리 집안도 활짝 피는 거야. 식탁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얼마를 받게 될지, 얼마나 큰 집으로 이사 갈지 계산하기 바빴죠. 하지만 저만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흥분한 아주버님 부부와 기대에 찬 아가씨의 얼굴은 찬찬히 훑어보면서 심지어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도련님까지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도 제 남편 민중과 저를 볼 때만큼은 그 시선이 스르륵 무심하게 지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집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반만 푹푹 팠죠. 이 소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고 저는 그저 물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검은 소용돌이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우리 집안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게 들렸지만 어째서인지 그 우리 안에는 저와 민준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평범했던 주말 저녁 식사가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다시 한번 저를 향했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마음속의 작은 불안감은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순식간에 온 집안을 휩쓸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전화는 불이 날 지경이었죠. 모두 안부를 묻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친척과 친구들의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 씨 집안이 이미 재벌가라도 된 것처럼요. 주말 저녁 가족들이 다시 낡은 시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진지한 가족회의였죠.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전용 의자인 앤티크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자식들을 쭉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집 재개발은 우리 이씨 가문의 경사 중의 경사다. 성대하게 축하해야지. 내 결심했다. 시내에 새로 생긴 그 임페리얼 호텔 제일 화려한 데로 쉰 테이블을 잡아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자. 우리 이씨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임페리얼 호텔이요? 형님 최미경이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어머님, 거기 5성급이잖아요. 거기서 잔치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아가씨 이민아도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재개발 파티라니. 엄마, 너무 멋져요. 소문나면 다들 부러워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러시 날씬한 그로시마이. 그로시 아가씨 이민아도 신나서. 시아버지는 담배만 뻑뻑 피우실 뿐 아무 말씀 없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 민준이 저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쉰 테이블은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5성급 호텔의 쉰 테이블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먼저 쓰는 건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군만마를 지휘하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너희가 할 것 아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날 화려하게 치러야지. 이게 바로 뭐냐. 분위기 띄우기라는 거다. 우리 이씨 가문이 이제 일어섰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괜히 철렁 내려앉았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은아,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봐라.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미나는 덜렁대서 믿을 수가 없지. 막내는 아직 학생이고 너만큼 꼼꼼하고 일 처리 잘하는 애가 없잖니. 호텔 예약하고 메뉴 정하고 손님 명단 짜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네가 총괄해서 진행해주면 내가 제일 마음이 놓이겠다. No. 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5성급 호텔에 쉰 테이블 규모의 잔치를 준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도 들 텐데 왜 하필 저일까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돈 쓰라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네가 나서서 처리하고 나중에 집안에서 다 정산해 줄게.
절대 손해보게 안 한다.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마치 부드러운 밧줄처럼 소리 없이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은이도 회사 일이 바쁜데.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그 목소리에는 바쁘긴 뭐가 바빠. 집안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나은이는 우리 식구인데 집안을 위해 힘 좀 보태는 게 당연하지. 이걸로 정했다. 민주는 목을 움츠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음직스럽다는 듯 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시아버지와 남일인 듯 딴청을 피우는 아주버님과 아가씨를 훑어보았죠. 결국 입가에 맴돌던 거절의 말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결정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했다가는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집안을 위해 희생하기 싫어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 게 뻔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볼게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나은이가 제일 동시에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그날부터 제 삶의 리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틈만 나면 호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메뉴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가격을 몇 번이고 비교했습니다. 손님 명단은 더 골치 아팠죠. 시어머니 쪽에 온갖 친척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명을 추가하거나 뺄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고 퇴근 후의 시간은 대부분 이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가끔 대충 해라고 말했지만 막상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가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 끼는 거 아니라며 슬쩍 피하기 일쑤였죠. 형님과 아가씨는 편했습니다. 가끔 조언을 해준다는 핑계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죠. 형님 최미경은 말했습니다. 동서, 술은 좋은 걸로 해야 해. 안 그럼 망신당해. 아가씨 이민아는 말했습니다. 새언니, 답례품은 좀 세련된 걸로 해요. 우리 집안 격조 있어 보이게. 저는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그들은 입만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매번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서 돌아올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아파트를 받으면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무슨 차를 살지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축제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주는 공짜 일꾼 같았죠. 무대는 거의 다 완성되었고 이제 화려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재개발 소식을 처음 전하던 날 저와 민준을 스쳐 지나가던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대한 잔치는 정말 단순한 축하 파티일까요? 임페리얼 호텔 입구. 사람의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회전 유리문이 오늘만큼은 이씨 집안을 위해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곱게 맞춘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습니다.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걸고 시아버지와 나란히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죠. 그 얼굴에 걸린 미소는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셋째, 이모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희 집안 이제 고생 끝이구나. 앞으로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네. 둘째, 고모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연회장 구석구석을 곁눈질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샴페인색 식탁보가 깔린 50개의 원형 테이블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정교한 꽃 장식이 와인잔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네온사인과 함께 빛나며 마치 이씨 집안의 부상을 위한 배경이 되어주는 듯했습니다. 아주버님 이민호와 형님 최미경은 새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고 사장님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민아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비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친구들과 셀카를 찍었고 그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죠. 심지어 아직 학생인 막내 도련님까지 작은 정장을 차려입고 부모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김나은은 낙지도 새롭지도 않은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잔치 시작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발 한 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메뉴를 확인하고 손님 좌석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서빙 순서를 조율하고 심지어 갑자기 손님이 한 테이블 늘어나는 바람에 식기가 부족해지자 제가 직접 호텔 지배인과 협상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화장마저 번질 지경이었죠. 제 남편 이민주는요? 그는 말쑥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짙은색 양복의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바보처럼 웃거나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멀리서 온 친척을 맞이하는 게 전부였죠. 제가 물 한 잔만 달라고 손짓을 해도 멀리서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다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나은아, 나은아. 시어머니의 높은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죠. 시어머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주빈석의 와인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잔에 물자국이 있잖니. 어서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해. 이따가 귀한 손님 오시면 이게 무슨 꼴이니? 네, 어머님, 바로 처리할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돌아서서 직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옆 친척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해요. 뭐든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니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그랬으면 이 큰 잔치를 어떻게 치렀겠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누군가 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아니면 제가 정신없이 바쁠 때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마침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주빈석에 앉고 아주버님네 식구와 아가씨, 막내 도련님이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빛났죠. 저와 민주는 주빈석과 가까운 다음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10만 8천 리는 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봄바람처럼 화사한 얼굴로 작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친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씨 가문의 큰 경산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집 재개발 축하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낡은 집이 재개발되는 것은 정부의 배려이자 우리 이씨 가문이 오랫동안 쌓아온 복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 모두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번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주빈석의 9 식구를 비추었고 그들은 웃으며 잔을 들어 보이며 사방에서 쏟아지는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을 만끽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화목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어두운 구석에 앉아 이 화려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변을 토하는 시어머니를, 주빈석에서 웃고 떠드는 가족들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성대한 잔치는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 어떤 영광도 제 것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뒤의 스태프 같았습니다. 힘들게 무대를 세우고 조명과 음향을 설치했는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주연 배우들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저는 무대 그림자 속에 서서 좋은 관객석 하나 차지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제 침묵을 눈치챘는지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오늘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네.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야 영혼 없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던질 뿐 정작 제가 필요할 땐 결코 나서주지 않았죠. 이 화려한 잔치는 마치 돋보기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위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춰주었죠. 쓸모는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외부인.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는 이름과 비싼 가격에 걸맞게 맛과 모양이 훌륭했죠. 손님들은 잔을 부딪히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신신당부했으니 아마 지금일 겁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빨리 뛰기 시작했죠. 저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흥분과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서서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죠.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더없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선은 무대 아래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 마침내 우리 테이블, 아니 주빈석에 앉은 그녀의 소중한 자식들에게 닿았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이씨 가문에 또 하나의 엄청난 경사가 있어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인두처럼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엄청난 경사가 무엇인지 기다렸죠. 배경음악마저 누군가 조용히 꺼버린 듯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시어머니는 이런 만인의 주목을 한껏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몇 초간 말을 멈추고 탐조등처럼 주빈석에 앉은 소중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활짝 웃는 아주버님, 이민호, 흥분을 주체 못하고 손을 비비는 형님 최미경, 신나서 들썩이는 아가씨 이민아,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덩달아 바보처럼 웃고 있는 막내 도련님까지.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가볍게 저와 민준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도 긴장했는지 자세를 바로잡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여러 번 보았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씨 가문이 조상님 덕에 이런 재개발이라는 큰 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저와 애들 아빠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말을 멈추며 모두의 애를 태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이미 분명히 아파트 나눠주는 걸 거야. 이야, 저 집안 진짜 대박 났네. 할머니가 어떻게 나누는지 봐야지. 그게 핵심이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국가적인 대상을 발표하듯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가 받게 될 아파트가 정확히 9채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 집안의 가장 핵심인 9식구에게 한 사람당 한 채씩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가족 모두 앞으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대 아래는 순간 폭발했습니다. 9채를 한 사람당 한 채씩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부러움과 질투, 축하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주빈석의 사람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허리를 꼿꼿이 폈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민아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껴안았고 시아버지 이덕배 어르신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9채, 9식구. 이씨 집안의 가장 핵심인 9식구. 제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고 마치 거대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그들의 아들까지 5, 아가씨, 막내 도련님, 이렇게 7. 그럼 나머지 2은 혹시 나와 민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9채, 9식구. 숫자가 딱 맞잖아. 시어머니도 아까 우리 쪽을 한번 보셨고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지도 몰라. 어쩌면 시어머니가 이런 깜짝 발표로 우리를 핵심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걸지도.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준비를 하며 멋쩍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얼음 조각이 섞인 찬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방금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씨를 연기 한 점 남기지 않고 꺼버렸죠.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한 명씩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첫 번째로 가장 큰 집은 당연히 저와 애들 아빠가 노후에 살 집입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동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은 우리 집 장남 민호와 큰며느리 미경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고생했으니 당연히 받아야죠. 아주버님 부부는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번째 집은 내 금쪽 같은 큰손자에게 나중에 장가갈 때 쓰라고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조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은 내 막내딸 미나에게 시집 갈 때 혼수 삼아 화려하게 보내야죠. 아가씨 이민아는 자랑스러운 공주처럼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집은 내 막내 아들 민규에게 대학 졸업하면 바로 신혼집으로 쓰라고요. 그리고 아직 학생인 막내 도련님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집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버님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큰아버님이셨죠. 우리 큰아주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씨 가문의 장손이시고 그동안 집안에 도움도 많이 주셨으니 당연히 한 채 받으셔야죠. 큰아버님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연신 손을 모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덟 번째 집은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째 이모님 댁 외사촌에게 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줬으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 먼 친척 역시 뜻밖의 행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집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좌중을 훑어보고는 마침내 주빈석, 시아버지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의 여동생, 저의 이모님이셨죠. 이 마지막 집은
내 동생에게 주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앞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이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9채의 아파트는 이렇게 명확하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자식, 손자,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든 분배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딱 하나, 저와 민준만 빼고요. 이씨 집안의 둘째 아들과 5년 동안 이 집에 시집와서 오늘 이 잔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둘째 며느리만 빼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입을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는 주빈석 9명의 얼굴, 그리고 주변 하객들의 부러움과 축하, 혹은 구경하는 듯한 표정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던 시선이 점차 놀라움, 의혹, 탐색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숨김없는 동정과 약간의 조롱 섞인 시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수군거림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왜 둘째내는 얘기가 없지? 그러게 민준이랑 그 와이프는? 이씨 집안 식구 아니었나? 이거 참 대놓고 망신을 주네. 보아하니 저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밖에 단단히 났나 보네. 그 말들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촘촘히 찔렀습니다.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굴욕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20몇 해를 살면서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획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민준, 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그가 함께 온 가족과 모든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배제당하고 얼굴에 먹칠을 당한 이 순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앞에 놓인 식어빠진 닭곰탕 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기름 국물 속에서 꽃이라도 피어날 것처럼요. 이수름한 국물 속에서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의문도 불만도 터뜨리지 않았죠. 그는 심지어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무대 위에서 가족 화목, 상부상조 같은 뻔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건성으로 박수를 치면서도 힐끔힐끔 우리 테이블, 이 기쁨과 부유함에서 격리된 외로운 섬을 쳐다보았습니다. 잔치의 떠들썩함도 환호성도 값비싼 아파트도 모두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마치 호화로운 연회에 잘못 들어온 것이 같았습니다. 아니, 이용당하고 난 뒤 버려진 걸레 같았죠. 마침내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을 마치고 복잡한 박수 소리 속에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주빈석의 사람들은 즉시 그녀를 둘러싸고 이 공평한 분배를 축하하며 아첨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 하다못해 가식적인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아, 마음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 집에서 저와 민주는 결코 핵심 9 식구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쓸모없는 변두리 존재였구나. 민준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로 제게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은아, 나
저는 비겁함과 민망함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 변명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얼어붙은 황야에 작은 불꽃 하나가 확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작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할 듯 맹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젓가락을 들어 식어 빠진 깐쇼 새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씹었습니다. 연회는 계속되었고 모욕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어 빠진 깐쇼 새우가 입안에서 기름에 젖은 손뭉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을 꽉 막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씹을 뿐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기름맛만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빈석의 소라는 파도처럼 밀려와 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자식들과 이득을 본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전례 없이 환한 얼굴로 돌아가며 건네는 술잔과 아첨을 받고 있었죠. 아주버님 부부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웃음소리도 가장 요란했습니다. 마치 아파트 세 채가 이미 자기들 것인 양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 이민아는 제잘거리며 친구들과 어떤 아파트를 어떤 스타일로 꾸밀지 의논하기 바빴고 늘 과묵하시던 시아버지마저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막힌 듯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먼 친척이 술을 따르러 왔다가도 주빈석의 활기찬 분위기와 우리 쪽의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저와 민준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상황을 파악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등 뒤에 꽂히는 수많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 호기심, 조롱 섞인 시선들이 그물처럼 얽혀 저를 치욕의 기둥에 묶어두는 것 같았죠.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쓰러져서는 안 됐죠. 울어서도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는 구경꾼들에게 더 큰 재미를 주고 시어머니를 더 의기양양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 모든 희망, 한순간 타올랐던 그 희미한 희망은 이제 제 옆에 앉은 이 남자, 제 남편 이민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고 이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일어나서 어머니, 왜 저와 나은이는 없습니까? 라고 단 한마디라도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타조처럼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가슴에 닿을 지경이었죠. 그의 앞에는 깨끗한 식기만 놓여 있었고 그 식어 빠진 닭곰탕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의 옆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술잔을 쥔 손가락은 너무 세게 쥔 나머지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난처함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민준 씨, 제 목소리는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우리 둘만 겨우 들릴 정도였죠. 그는 바늘에 찔린 듯 움찔하며 아주 느리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 위접시들 사이를 방황했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은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울음이 터질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나
나도 엄마가 저러실 줄은 몰랐어.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9채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우리만 쏙 빼놓고 나눠준 일을 그저 가벼운 말 한마디로 덮으려 하다니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는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픽 소리를 내며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드는 고통 덕분에 겨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저는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은 당신 어머니 아들이야. 지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바보 취급당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할 말 없어? 당신 어머니한테 묻고 싶은 말 정말 아무것도 없냐고. 민준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과 갈등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주빈석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은아,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도 많은데 엄마는 엄마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혹시 아파트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다들 얼굴만 붉히게 돼. 얼굴만 붉히게 된다고? 저는 거의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의 얼음층이 갈라지며 그 아래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했죠. 우리 얼굴이 붉어지는 거겠어? 아니면 당신 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는 거겠어? 이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연애부터 결혼까지 5년 동안 내가 당신 집에 부족하게 한 게 있어? 오늘 이 잔치 누가 동분서주하며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 나눠주니까 우리는 남이 된 거야? 이게 당신 어머니의 다른 계획이라는 거야? 제 질문은 돌멩이처럼 그에게 날아갔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죠. 마침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 나은아,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한테 따지고 싸우라는 거야. 나더러 어쩌라고.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억눌린 목소리였지만 무력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 낮은 절규는 제 마음속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저는 저와 5년간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이 남자, 법적으로 제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이 남자가 이 순간 너무나 낯설고 비겁하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방금까지 휘몰아치던 분노와 굴욕감이 신기하게도 가라앉고 대신 뼛속까지 파고드는 더 깊은 냉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담담해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젓가락을 들고 눈앞에 정교하지만 식어빠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빈석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귀에 거슬렸지만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불안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려 했으며 떨리는 손으로 해삼 하나를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먹어. 저녁 내내 바빴잖아. 저는 그릇에 놓인 기름진 해삼을 보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놓인 채 소리 없는 조롱처럼 느껴지도록 내버려 두었죠. 잔치는 이 기묘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며 주빈석으로 가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테이블을 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복잡한 시선을 던진 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봄바람처럼 화사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민준의 굳은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아니,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이죠. 그녀는 웃으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큰애네는 새로 생긴 쇼핑몰 구경 간다고 약속이 있고, 미나는 친구들하고 약속 있단다. 막내는 내일 학교 가야 하니 일찍 들어가야지. 민준아, 나은아, 너희 둘은 별일 없으니 남아서 마무리 좀 하거라. 못 빠뜨린 거 없나 잘 살피고 호텔이랑 잔금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녀의 지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뒤처리 일을 해야 할 운명인 것처럼요. 민주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웃는 듯 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 눌려 결국 힘없이 알겠습니다. 엄마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봐라, 결국 네가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며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재개발 보상 후에 첫 번째 아름다운 밤을 즐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떠들썩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어질러진 테이블과 뒷정리를 하는 몇몇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저와 민주는 마치 폐허 위에 버려진 인형처럼 텅 빈 연회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단 하나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던 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얼어붙은 땅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의지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야. 연회장에는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몇몇 직원들만이 조용하고 능숙하게 어질러진 식기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공간은 이제 중앙 냉방 시스템의 미약한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져 그 텅 빈 공간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남은 음식과 술, 향수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뻣뻣한 조각상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도 이내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몇 번이나 망설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 남짓이었지만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의 또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술과 음식에 만족한 듯 나른함이 섞인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겨우 다 보냈네. 서 있느라 다리가 다 아프구나. 고개를 들어보니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흥분과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으며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대한 기쁨과 영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은 아마 바로 집으로 가거나 다음 축하 파티를 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어질러진 테이블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죠.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쓰기 편하고 마침 골칫거리를 처리하기에 딱 좋은 도구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늘 짓던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를 두는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마치 제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인 양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은아. 시어머니는 일부러 부드러운 척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동분서주하며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해줘서 엄마가 다 지켜봤단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연극을 펼칠지 궁금했죠. 고생한 걸 지켜봤다니 물론이겠죠. 그러니 이 골치 아픈 뒷수습을 제게 당연하다는 듯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대꾸하지 않자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새로 산 듯한 비싸 보이는 클러치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페리얼 호텔의 로고가 찍힌 정식 청구서였죠. 제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잘 관리된 연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제 앞 테이블에 스르륵 밀어놓았습니다. 그 동작은 우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죠. 이게 오늘 잔치 비용 청구서란다. 호텔에서 방금 줬어. 잔금을 치러야 한다더구나.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마치 저기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시선은 그 숫자에 꽂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뜨겁게 달궈진 인두처럼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258, 0, 0원, 2억 5,800만 원 정, 2억 5,800만 원, 이른바 축하연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와 다른 8명을 영광의 정점으로 올려놓고 저와 민준을 먼지 구덩이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잔치의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초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2억 5,8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잔금이 산처럼 제 앞에 놓였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황당함과 모욕감의 가까스로 유지하던 냉정이 무너질 것 같았죠. 제 옆에 앉은 민준이 숨을 들이켜며 몸을 심하게 떠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굳은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듯, 아니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웃으며 은혜를 베푸는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네가 일단 좀 내주렴. 오늘 축의금이 꽤 들어왔지만 다 현금이라 은행에 넣었다 빼려면 번거로우니까. 마침 너한테 모아둔 돈이 좀 있잖니. 일단 그걸로 내고 어차피 나중에 다 집안에서 정산할 돈이니까.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한 푼도 안 떼고 다 돌려줄게. 어쩌면 엄마가 수고비까지 얹어줄지도 모르지. 일단 내라. 집안에서 정산한다. 보상금 나오면 돌려준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후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나온다 해도 9채의 아파트는 이미 주인이 정해졌는데 저와 민준의 몫이 어디 있겠습니까? 2억 5,800만 원을 제게 내라니요. 재전 재산을 털어도 계약금 5천만 원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명백히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들의 화려한 잔치 비용을 치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어쩌면 이걸 빌미로 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이 집에서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획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활한 계산과
저를 완전히 얕보는 듯한 확신만이 가득했죠. 그녀는 제가 대의를 생각해서 제 성격상 참고 넘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민준이 워낙 모르니 이 많은 사람들, 지금은 몇 없지만 직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감히 얼굴을 붉히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떨렸죠. 엄마, 2억 5,800만 원이라니 이건 너무 많잖아요. 나은이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쏘아보며 노골적인 불만과 위협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 5성급 호텔에서 50테이블이나 차렸는데 이 가격이면 싸게 한 거야. 나은이가 못 내면 네가 어떻게든 해야지. 너희는 부부잖아. 집안일 하는데 돈 좀 먼저 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설마 떼어먹기라도 하겠니? 하지만 엄마, 민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상의는 해봐야죠. 상의는 무슨 상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잔치는 이미 끝났는데 돈을 안 낼 거야? 이 늙은 내가 지금 은행 가서 돈 찾아오라는 거니? 그게 무슨 꼴사나운 짓이야. 나은이는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애야. 그치? 그녀는 다시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투였죠. 나은아, 엄마는 네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일단 계산부터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 흉보게 하지 말자. 나중에 우리끼리는 다 좋게 해결할 수 있잖니. 저는 그 위선적인 얼굴과 판결문 같은 청구서, 그리고 사리분별, 좋게 해결 운운하는 말을 들으며 오늘 밤 공개적으로 당했던 모욕과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던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굴욕, 억울함이 그 순간 폭발하는 대신 이상하게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응축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가볍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그 청구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아프게 베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확신과 계산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크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심지어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던 직원들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계산서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순순히 돈을 내겠다고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제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보았죠. 텅 빈 연회장은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굳은 미소를 보며 마음속 얼음장 같던 감정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틈으로 솟아나온 것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입만 뻐끔거릴 뿐 어쩔 줄 몰라 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했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경계심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라니? 나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호텔에서 발행한 청구서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천천히 접힌 청구서를 펴서 주름을 없앴습니다. 제 느린 행동에 주변 공기마저 멈춘 듯했죠. 어머님.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청구서는 호텔에서 발행한 것이니 숫자 자체는 틀림없겠죠. 2억 5,800만 원.
한 푼도 틀림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네. 어서 계산하고 다들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자. 하지만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고요함 속에 울리는 망치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이 돈을 내는 명분이 잘못됐습니다. 명분?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명분? 오늘 쉰 테이블 잔치 비용이잖아. 다들 먹고 마셨는데 명분이랄 게 뭐가 있어. 민준도 옆에서 작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은아, 그냥 밥값이잖아.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시선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옆에 앉은 초조한 민준에게로, 그리고 다시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수년간의 인내와 오늘 밤의 모욕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크지 않지만 텅 빈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약 이 잔치가 우리 씨 가문 전체를 위한 재개발 축하연이었다면, 우리 9 식구 모두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였다면,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와 민준 씨가 이 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일이니까요. 저는 일부러 가문 전체, 9 식구, 우리 집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들은 방금 전에 아파트 분배쇼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속마음을 들킨 듯한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그 일을 다시 꺼낼 줄은. 저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까 모든 친척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재개발로 나온 9채의 아파트는 아버님 1채, 어머님 1채, 아주버님 부부와 조카에게 3채, 아가씨 1채, 막내 도련님 1채, 큰아버님 1채, 외사촌 1채, 그리고 이모님께 1채. 이렇게요. 안원. 저는 마치 녹음기처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그녀의 분배 계획을 정확하게 읊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보세요. 9채의 아파트는 명확하게 9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9분 안에 저와 민준 씨의 이름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 잔치의 명분은 우리 씨 가문 전체의 축하연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게 된 9분이 따로 여는 개인적인 축하 파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군만마의 힘이 실린 듯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당신들 9분을 위한 개인적인 축하 파티라면 2억 5,8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아파트 한 채 받지 못하고 핵심 9 식구에서도 제외된 저 같은 외부인이 대체 왜 대신 내야 하는 거죠? 와, 제 말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과 소란을 듣고 달려온 호텔 지배인까지 논리정연하고 뼈를 때리는 제 질문을 똑똑히 들었죠.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이힐이 삐끗하며 넘어질 뻔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는 그저 허허 하는 바람 빠진 소리만 새어나왔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홍조로 가득했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정성 들여 빗은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한 어머니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듯 보였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낼 뿐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아내가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는지. 호텔 지배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가족 분쟁임을 즉시 알아차렸죠. 그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공기마저 굳어버린 듯했죠. 오직 시어머니의 거칠고 당황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예상했던 혼란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대의 같은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체면과 대의를 이용해 나를 억압하던 사람들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가 갑자기 볼륨을 최대로 키운 것처럼 연회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저를 가리키던 손을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헐떡이며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었지만 목에서는 그저 허하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너. 시어머니는 마침내 이빨 사이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은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엄마. 민준이 그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례 없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죠. 그는 이성을 잃은 듯한 어머니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저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제게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은아, 말 좀 가려서 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휘청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하세요. 나은이는 그냥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이라고요? 저는 민준의 쓸데없는 중재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방금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파트 9채, 정확히 9분에게 나눠주신 거 맞잖아요. 그 명단에 저와 민준 씨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고요. 이 50테이블짜리 잔치, 당신들 9분이 새 집을 얻은 걸 축하하는 자리 맞죠? 제가 뭘 틀리게 말했죠? 제 모든 질문은 마치 망치처럼 사실이라는 못 뒤에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박할 틈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눈을 부릅뜬 채 분노로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모든 친척들이 그 증인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시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는 뒤로 비틀거리다 의자에 부딪혀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제 코앞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나은,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애인 줄은 몰랐어.
우리 이씨 집안이 무슨 죄를 져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을까? 배은망덕이요.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고 목소리를 살짝 높여 주변의 호텔 직원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친아들과 며느리를 가족 재산에서 쏙 빼놓고 심지어 그 며느리에게 2억 5,800만 원짜리 잔치 비용까지 떠넘기려 한 게 누군데요? 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거죠?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집안을 위해 쓴 돈이야. 네가 좀 내면 어때서? 네 돈이 민준이 돈이고 민준이 돈이 우리 씨 집안 돈이지. 이제 와서 그렇게 선을 그어? 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배경도 없는 제가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혼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은아, 어서 엄마한테 사과해. 제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력한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더는 못 보겠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사모님, 선생님, 계산서는 직원들도 퇴근해야 하니 일단 진정하시고 집안일은 집에 가서 천천히 의논하시고 계산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면 촉가에 몰리자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이 망신을 당하나. 예전 같았으면 저도 두려워하며 타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저 수법, 민주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에 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김나은, 엄마가 저렇게 우시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잖아. 저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떼쓰는 시어머니, 무능하게 분노하는 남편, 그리고 구경하는 직원들. 정말이지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오늘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적어도 시어머니의 뜻대로는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모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난처해하는 호텔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이 계산서의 지불 주체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호텔 규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저희는 협조하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경찰. 이 일이 경찰서까지 알려지면 그녀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민준도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이라니. 지배인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럴 것까지야.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연락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는 이 뜨거운 감자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시어머니나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의자에 놓아둔 낡은 핸드백을 들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욕설과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 모든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그 이른바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큰 전쟁을 치른 것처럼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발을 아프게 하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닥을 밟자 그 냉기가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이민준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불 켜지 마 라고 말하자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엉망인 모습으로 제 앞에 주저앉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은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 만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모욕이요? 당신의 침묵이요? 아니면 결국 나를 그런 궁지에 몰아넣은 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준 씨, 연애부터 결혼까지 5년 동안 내가 당신 집에 당신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명절 선물 한 번 걸은 적 없고 편찮으실 때마다 병수발 들었어. 그런데 어제 일은 대체 뭐야? 9채의 아파트를 모든 친척들 앞에서 우리만 빼고 나눠줬어. 그게 당신 어머니의 방식이야? 엄마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셨을 거야. 그가 힘없이 변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외부인에게 집을 나눠주는 것도 나한테 2억 5,8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떠넘기는 것도 순간적인 실수라고? 이민준 씨, 당신은 그걸 믿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시선이 칼날처럼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 모든 순간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단 한마디라도 했어? 당신 어머니 눈에는 당신이나 나나 그냥 마음대로 희생시켜도 되는 외부인일 뿐이야. 당신이 반항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당신과 이 가정을 위해 참고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제 말은 채찍이 되어 그를 후려쳤고 그는 마침내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내가 엄마랑 싸우면 사람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욕할 거 아냐. 그럼 이 집은 깨지는 거라고. 이 집?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아파트 분배를 발표한 그 순간부터 이 집에 내 자리가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있기는 했을까? 그는 울음을 멈추고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은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민준 씨, 정신 차려. 당신네 가족에게 김나은은 처음부터 외부인이었어. 그리고 당신도 계속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버려지는 외부인이 될 거야. 저는 침실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잘게. 그리고 그 2억 5,800만 원. 나는 단 한 푼도 안 낼 거야. 당신 어머니의 효자 아들로 남을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지 이제 당신이 선택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한 건 결국 내가 기댈 곳 없는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민준의 나약함이 그 오만함을 부추겼을 겁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냉철한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하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5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어젯밤의 모욕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어젯밤 잔치의 비용 내역과 제가 선지급한
5천만 원의 이체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시어머니가 누구 하나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기록들도 모두 저장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아가씨 이민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진한 그녀는 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재개발 보상이 낡은 집의 호적 등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핵심 정보를 술술 불었습니다. 즉, 결혼 후 호적을 옮기지 않은 저와 민주는 처음부터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원래 6명의 몫이었던 보상을 구체의 아파트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인 민준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녀는 어젯밤 호텔 일을 따지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준비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낡은 집 재개발 보상은 호적 등본에 기재된 6명을 기준으로 한 거 맞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교묘하게 부풀려 9채로 만드시고 아들인 민준 씨는 쏙 빼놓으셨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재개발 사무소나 어제 잔치에 오셨던 모든 친척분들께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억 5,800만 원짜리 계산서 문제까지 불거지면 어머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돈에 어떤 영향이 갈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허를 찔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건 저와 민준 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과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사과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시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의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 아주버님 부부, 심지어 아가씨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민준, 네가 데려온 마누라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재개발 보상에서 저와 민준 씨의 몫. 둘째, 그동안 제가 시댁에 지원했던 비용 정산. 셋째, 호텔 잔금 2억 5,800만 원의 처리 문제입니다. 형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형님,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너무 계산 없이 살았기에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던 겁니다. 어젯밤 아파트 9채를 나눠주실 때 저와 민준 씨의 이름이 있었나요?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섰습니다. 재수 씨, 그건 호적 문제라 어쩔 수 없었어. 그런가요? 저는 아가씨와의 대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다 호적에 기재된 6명이 기본 보상 대상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아가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주버님, 들으셨죠? 정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인 민준 씨를 배제하기로 한 선택 말이죠. 시어머니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돈이야? 얼마면 돼? 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 지원했던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잔금 2억 5,800만 원은
아파트를 받으신 9분이 공평하게 나눠내셔야죠. 제가 냈던 계약금 5천만 원은 두 분의 새집 입주를 축하하는 마지막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억 800만 원은 9분이 1인당 2,300만 원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게 불합리하다면 지금 당장 호텔에 전화해서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소송을 걸어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까요? 일이 커져서 재개발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은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죠. 결국 그들은 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 잔금은 9명이 나눠서 해결했고 며칠 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중 하나를 민준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에는 이민준 개인에게 증여하며 저는 앞으로 어떠한 재산권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정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그 집에서 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민준이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열쇠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고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에 집중해서 승진도 했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냈죠. 얼마 후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 근황을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전화기 너머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의 시간.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책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허울뿐인 가족을 잃었지만 온전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족쇄를 끊어낸 제 손으로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나아갈 겁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